네,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읽은 책이 아닌 들은 책입니다. 오디오북을 최근에 접하고 있고요. 오디오북이 괜찮더라고요. 요즘에 사실 뭐 꼴값을 좀 떠는 게 이제 뭐 수영한답시고 조금 멀리 다니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음악을 듣는 것부터 한번 오디오북을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은 한라산 등반 때였고 그걸 조금 이어가면서 예, 괜찮았더라고요. 한 2시간, 3시간짜리 오디오북 정도면 괜찮고요. 또 이제 배속을 최대 4배속까지 할 수 있는데 4배속은 거의 아웃사이더 뺨 후려 패는 속도라서 이제 좀 본인이 원래 읽었던 책이나 좀 가벼운 책, 그 정도는 1.8에서 한 2.6 사이까지도 가능합니다. 물론 이제 자기가 좀 청취하는데 좀 즐기고 싶다. 그럼 당연히 이제 1에서 1.5 정도만 그 평소에 이제 유튜브 좀 배속 간주를 좀 하신다면은 그 정도로 맞추시고 내가 이 오디오북은 좀 즐기고 싶은데 분량이 너무 많다. 한 4-5시간 혹은 막 7-8시간이면 솔직히 좀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청취 가능한 최대 속도를 한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예, 완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콜라보는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그리고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인데요. 뭐 대표적인 이제 실존주의 문학으로 이제 묶이기도 하고 뭐 까미는 이제 부조리 문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카프카의 에,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이제 지칭하는 거지. 이제 카프카만의 이제 어떤 독특한 서사가 있죠. 예, 좋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뤘고요. 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번 읽었습니다. 뭐 여러 번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만큼 읽어도 뭔가 음, 그 구수함이 계속 숙성된 그 맛이 있는 책들이고 또 고전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완벽히 읽었다라고 말하기에는 감히 어려운 책. 그러니까 단편이기도 하고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해석의 여지나 뭔가 그 책 안에 가지고 있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을 헤엄치고 나오면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예전에 느꼈거나 혹은 이 책에서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에 다른 이제 어떤 2차 서브 텍스트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집어넣었던 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조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해마다는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읽어보는 책인 것 같아요. 다른 어떤 책들보다 좀 더 애착이 가는 뭔가 나의 지적 허영이 가득했던 시절에 접했던 그런 실존주의 또 그리고 그에 따른 문학 작품들입니다. 이번에 이렇게 두 책을 들었고 이제 밀리아 세제에서 제공하는 작품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방인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고요. 이제 변신은 한 2시간 정도라서 사실 변신은 좀 추천합니다. 1.1배속으로 해도 2시간이고 사실 변신을 이미 읽었던 분들이라면 2배속까지도 추천합니다. 그럼 1시간이면 읽기도 하고 이방인 같은 경우도 내용이 조금 이 변신보다는 몰입도가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워낙 음, 여러 번 읽은 분들이 많을 거라 봐요. 그래서 요것도 1.6배속 정도로 돌리면 음,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부분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. 이제 일개 두 가지를 다 듣고 나서 어쨌든 귀로 읽고 나서 느낀 감정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 좀 더 몰입감이 크구나. 일단 그레고리 잠자라는 인물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설정 자체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레고리 잠자는 뭐 벌레로 추정되는 사실 카프카는 벌레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게 핵심이었죠. 표지도 벌레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린이들 위한 책에는 변신이 이제 벌레를 지칭하는 그런
표지를 많이 사용했는데 뭐 여하튼 그렇게 벌레라는 메타포만 남겨둔 채로 묘사 자체는 벌레가 맞긴 하죠. 뭐 다리가 여러 개라던가 약간 갑각류에 가까운. 근데 이제 변신된 자신보다 그레고리 잠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처한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정서들이 참 측은하기도 하고, 한편으로는 그레고리 잠자가 그 상태, 그 변신된 상태가 내가 이미 벌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기도 하거든요. 예전부터 그랬지만 우리가 어떤 벌레 같은 상황에 처해더라도 항상 그 내가 해야 될 상황들, 내가 처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상황. 내가 아파 뒤질 것 같아도 걱정하는 거는 결국 외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될지. 아, 이제 인상 깊은 포인트 중 하나는 지배인이 와서 막 이제 근태를 막 따지는 그런 장면 보고 역시 사람이 벌레 새끼로 변신을 한 것을 떠나서 그냥 그걸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하는 그 그레고리 잠자의 상황이 너무나 애처롭기도 하고 뭔가 우습기도 하고 내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무기력했던 아버지의 묘가 이제 그레고리 잠자가 점점 이제 변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자기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처하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는, 겉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상황이 다시 그 아버지에게로 권위가 어, 가는 그 장면이 흥미로운데요. 사실 이게 카프카의 작품에서 항상 등장하는 그 아버지란 메타포이죠. 이거는 이제 카프카 문학이나 서브텍스트로 계속 이제 학습을 통해서 머리로 익힌, 머리로 알기 때문에 주목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. 뭐 이 정도로 변신은 재밌게 넘어갔었고요. 사실 이제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은 워낙 첫 문장이 명문으로 유명하죠. 뭐 카프카의 작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이방인의 첫 문장은 뭐 오늘 엄마가 죽었다.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. 라는 아주 메르소라는 인물의 그 건조한 정서 그리고 건조한 서사가 끝까지 이어가다가 이제 아랍인을 살해하는 그 거기서 터져 나오는 총성 그리고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메르가 폭발하듯이 포효하듯이 이제 신부에게 말하는 그 어떤 부조리와 무신론적인 뭐 그런 복합적인 자신의 정서를 토해낸 뒤에 이제 사형을 집행을 이제 맞으러 그 가는 마음을까지 그렇게 길지만은 않지만 저는 이 작품이 좋은 이유는 메르소라는 인물 하나만 따라가도 즐길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그 정서가 좋았습니다. 제가 소설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게 여러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파악하면서 또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 사건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걸 또 머릿속으로 인지해야 되는 것들이 어려운데요. 이러한 1인칭 시점에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소설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호하게 된 그것도 아무래도 이방인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. 물론 이제 까미의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제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죠. 둘 다 이제 그레고리 잠자 혹은 메르소만 따라가도 충분히, 물론 완벽히 이해하려면 각자 나오는 캐릭터들의 어떤 모습도 다 봐야 되지만 모든 걸 차치하고 나서 최소한의 조건, 최소 조건으로 주인공만 따라가면 소설을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질 수 있다.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참 이제 까미를 좀 더 얘기하자면 까미의 부조리 문학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그의 이제 또 다른 작품이 이제 시시푸스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그 까미가 말하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마음으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, 주제의식, 그게 좀 크죠. 그리고 시지프스 신화도 마찬가지로 뭐 시지프스 신화는 제목만 봐도 어떤 말을 할지를 딱 알 수가 있죠. 사실
이것도 이제 첫 문장이 대단하긴 하죠. 그뭐 정확한 워딩을 내가 까먹었지만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제1의 철학의 에, 질문이다.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참 아무튼 첫 문장이 대단하죠. 그다음에 이제 결말은 결국 우리가 시시프스처럼 돌을 산 위로 굴러 올리는 형벌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굴러 떨어졌을 때 또다시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그 부조리함을 견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, 우리의 그 어떤 삶의 부조리를 견뎌 나가는 모습,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, 자살하지 않는 이유까지도 설명하는 그 간결함이, 물론 책이 저한테는 어려웠어요. 누군가한테는 쉬웠겠지만 저는 뭐 까미 이방인도 그렇고 시즈프 신화도 한 두세 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 원작만 읽는 게 아니고 어디 나무위키든 뭐든 아니면 다른 서브 텍스트든 뭐든 찾아보면서 이게 왜 이런 해석인지 그걸 또 막 열심히 찾아보곤 했었죠. 그래서 두 가지 어떤 또 책은 제가 좋아하는 최애기도 하지만 약간 제 어린 그 20대 때 그 지적 허영의 거의 상징이라도 할 수 있는 실존주의 어떤 정수들이죠. 실존주의 에센스. 물론 카프카의 이제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지칭되거나 카미는 스스로 이제 실존주의를 잘 거부했죠. 어쨌든 그래도 부조리 문학이라고 볼 수 있듯이 에, 어떤 신이 자리했던 자리 그리고 이성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의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실존 우리의 존재의 의의를 느껴하는가 실제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지점. 제가 아마 많이 그때 20대 때 혼란스러우기 직전을 뭔가 무의식적으로 느꼈나 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실존주의는 뭐 이제는 트렌드라고는 하진 않지만 여전히 뭔가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실존주의에 대한 철학이나 실존주의 문학들은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난 약간 그런 문학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, 물론 그 어떤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더 뭐 멀리서 이제 어떤 신의 자리가 흔들리고 또 이성이 그걸 대체했지만 이성도 무너진 뭐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절대적인 선, 절대선 혹은 절대자, 어떤 절대적 위치에 있는 것들이 관념들이 붕괴됐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흔들리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투쟁한 결과물들, 그게 저는 실존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매력이 아무래도 저의 지적 허영을 또 채워주고 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변신에서의 그레고리 잠자 혹은 이방인에서의 메르소라는 캐릭터 자체가 주는 매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소설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. 이제 고전의 매력은 저는 기다리는 걸 되게 싫어하고 돈이 없고 그런 사람인데 고전은 일단 그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고전이 우리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고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또 찾다 보면 많지만 또 요즘은 발견하기 좀 어렵죠. 예전에 이제 고전 읽기 동아리를 했을 때 한창 이제 어떤 인문학 붐이 불어서 음, 젊은 친구들의 어떤 스펙 쌓기의 인문학이라는 이제 액세서리가 필요했던 시절에 잠시나마 이제 재미를 향유했던 것 같은데 참 같이 고전을 읽는다는 그런 재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지만 또 거기서 또 애로사항이 있죠. 왜냐면 지적 허영 배틀 혹은 지적 소양 배틀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좀 꺼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. 예. 약간 동족 혐오 같은 걸 수도 있겠죠. 아무튼 밀리의 서재 덕분에 이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함께 즐기는 약간 변주를 주는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. 도서 원작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좀 찾기도 힘들고 지친 상태인데 아무튼 조금 오디오북 즐기는 부분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